1985년 여름 한 남자가 경찰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고백을 시작하죠. 제가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1975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출소녀의 살인사건. 완벽한 범죄에 성공했던 그는 대체 왜 스스로 지옥의 문을 다시 열었던 걸까요? 범인 이수창은 지난 10년간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실한 노동자로 일했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법의 공소시효는 그의 편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쫓는 보이지 않는 추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식이라는 이름의 형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술에 취해 의미 모를 사죄를 반복했던 남자. 그의 완벽했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10년 만에 무너뜨린 결정적 방아쇠는 놀랍게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죽인 소녀와 같은 나이로 자라나는 딸. 그는 딸의 해맑은 얼굴에서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또 다른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딸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이 죽인 소녀 앞에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독한 기억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법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만 과연 죄의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이 기이한 자백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 타인의 눈을 피해 숨는 어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세요. 진실은 때로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85년 7월, 대구의 여름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던 그날 오후 한 사내가 경찰서의 문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이수창. 평범한 노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는 민원실에 들어서서 마치 10년 묵은 독을 토해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맹렬하던 여름의 열기마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이 기이한 자백의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이미 완성된 범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10년간 잠식하고 파괴했는지에 대한 지독한 고백록이라고. 내 손에는 10년의 세월만큼이나 퇴색해버린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달성군 야산 변사 사건. 1975년 2월의 날짜가 찍힌 이 파일은 한 소녀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의 무관심 속으로 침전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증거였다. 표지를 넘기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유신 정권의 서슬, 퍼런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그 시절의 스산한 공기가 내게로 밀려왔다. 기록은 1975년 2월 하순의 어느 날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그 겨울밤, 경상북도 달성군의 국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당시 32살의 트럭 운전사였던 이수창은 그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길 위에서 그는 추위에 떨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했다. 17살 최양. 서류에 적힌 그녀의 신상은 가출소녀라는 네 글자로 요약되어 있었다. 나는 그 단어에 한참 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가출소녀. 그것은 단순한 신분 설명이 아니었다. 그 시절, 그 단어는 사회의 보호망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라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차가운 낙인이었다. 그녀가 왜 집을 나왔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 서류에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었다. 다만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소녀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잠시나마 안도했을 것이라는 상상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따뜻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을 소녀에게 이수창이 열어준 조수석 문은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은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다. 며칠 뒤 한 농부에 의해 야산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기록은 그 순간을 지극히 건조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었다. 신원 미상의 10대 후반 여성 변사체 발견. 결박이나 흉기의 흔적은 없으나 성폭행의 흔적 의심됨. 타살로 추정되나 현장의 유류품 전무.
소녀의 이름은 며칠이 지나서야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밝혀진 뒤에도 수사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수사 기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얇은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목록도, 주변인을 상대로 한 깊이 있는 탐문수사 기록도, 현장에서 수거한 미세, 증거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없었다. 오직 몇몇 마을 사람들의 형식적인 진술과 범인을 특정할 단서 없음이라는 결론만이 전부였다. 왜였을까? 왜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은 이토록 쉽게 잊혀야만 했을까? 나는 서류 너머의 시대를 보았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 국가는 총력 안보와 경제 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개인의 삶과 비극은 그 거대한 구호 아래 너무나 쉽게 짓밟히고 묵살되던 시절이었다. 경찰력은 민생 치안보다는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더 많이 동원되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가출 소녀의 죽음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은 너무나도 원시적이었다. DNA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범인이 현장에 지문이나 명확한 소지품을 남기지 않는 한 낯선 이에 의한 범죄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했다. 목격자가 없는 어두운 밤의 범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셈이었다. 경찰은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한 뒤 이내 사건을 미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서고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이수창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였다. 그의 치밀함이나 지능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시대가, 사회가, 그리고 기술의 한계가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트럭 운전대를 잡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차가운 땅에 묻어버린 그 손으로 그는 다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나는 낡은 서류철을 덮었다. 이 얇은 종이 뭉치는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법의 시계는 흘러갔지만 진실의 시계는 1975년에 그 차가운 겨울밤에 멈춰버렸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이수창이라는 이름의 악마는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을 벌었다. 나는 그때부터 궁금해졌다. 그에게 지난 10년은 과연 완벽한 자유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10년 전의 수사 기록은 단서가 아니라 단서의 부재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는 얇은 서류철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실마리조차 찾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진 진공의 공간 같았다. 범인을 향한 화살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화살표가 미제라는 거대한 관역을 향해 맥없이 날아가 박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길 위로 나섰다. 1975년 2월의 그날,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경북 달성군의 그 야산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주변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야산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스산한 공기는 여전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기록에 의존해 소녀가 발견되었을 법한 장소를 더듬어 걸어 올라갔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곳에서 범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둠과 침묵 속에서 한 생명을 짓밟으며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힐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나는 그곳에 서서 이 사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서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그 단서 없음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첫 번째 단서는 피해자였다. 17살의 가출소녀. 나는 그 시절 신문들을 샅샅이 뒤졌다. 당시 사회에서 가출소녀라는 단어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아니라 종종 사회의 골칫거리나 잠재적 비행 청소년으로 치부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찾고 그녀의 죽음에 깃든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실종 신고조차 늦게 접수되었다.
이처럼 피해자와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가 처음부터 약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범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방패였다.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방패. 두 번째 단서는 범행 수법이었다. 현장에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가 없었다. 범인은 오직 자신의 몸을 이용해 소녀를 제압하고 살해했다. 이것은 범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전문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욕정과 힘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런 우발적이고 원시적인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범인의 DNA나 특징을 유추할 만한 도구가 없으니 수사망은 처음부터 넓고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은 그저 그날 밤 그 길을 지나던 수많은 트럭 운전사 중 한 명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평범함이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 단서는 장소였다. 인적이 드문 심야의 국도와 야산.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는 소녀를 우연히 발견했고 가장 가까운 어둠 속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그곳은 범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를 숨기기 위한 장소였다. CCTV도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 어둠은 그 자체로 범인의 가장 완벽한 공범이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동트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밤의 공범은 이미 모든 흔적을 데리고 사라진 뒤였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지문이나 유류품 같은 물리적 단서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진짜 단서는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미궁으로 빠뜨렸던 당시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기술적 한계 그 자체였다. 이수창은 그 모든 허점과 한계를 본능적으로 이용했고 그 결과 완벽 범죄라는 이름의 망령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범죄의 균열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외부의 그 어떤 단서도 범인을 가리키지 못했다면 단서는 오직 단 한 곳에만 남을 수밖에 없다. 바로 범인의 내면. 그의 기억과 죄의식. 10년 전 이 차가운 야산의 흙 속에는 소녀의 시신만 묻힌 것이 아니었다. 이수창이라는 한 인간의 영혼도 함께 묻혔다. 나는 산을 내려오며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의 추적은 과거의 범죄 현장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범인의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법의학도 경찰의 수사력도 찾아내지 못한 단서.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마침내 그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든 그 죄의식이라는 이름의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범죄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범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남아있었다. 이제부터 나의 추적은 그 보이지 않는 현장을 향해야만 했다. 나는 범죄 현장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낡은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10년 전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한 소녀가 남겼을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류철을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에서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나를 맞았다. 그 단어들은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어떤 문학적 묘사보다도 더 처참하게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부검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경부 압박질 식사.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는 의미였다. 부검인은 소녀의 목에 남은 희미한 삭상흔을 기록해 두었다. 범인의 손이 남긴 잔인한 낙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흔적, 소녀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 반응. 이것은 명백한 강간 살인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범죄의 무엇과 어떻게는 이처럼 명백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의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1975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의 과학수사는 거의 원시 시대에 가까웠다.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DNA라는 개념의 부재였다. 부검인은 소녀의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범인과 연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혈액형을 판별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은 용의자를 좁히는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범인의 흔적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흔적에 찍힌 이름표를 읽어낼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과학은 범죄의 그림자는 보았으되 그 그림자의 주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지문은 어땠을까?
기록에 따르면 현장을 수색했지만 명확한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야산의 거친 흙과 나뭇가지 위에서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온전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범인이 장갑을 끼는 치밀함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환경 자체가 그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지워주었다. 결국 10년 전의 과학수사는 이 사건 앞에서 무력했다. 그것은 당시 수사관들의 태만이나 무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한계였고 기술의 한계였다. 이수창은 천재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과학이라는 이름의 추격자가 아직 어둠 속에서 눈을 뜨지 못했던 시대에 살인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를 분석할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대가 그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낡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분석할 증거는 정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존재했다. 가장 확실하고 지워지지 않는 증거는 단 한 곳에 남아 있었다. 바로 범인 이수창의 기억 속에. 그의 뇌리에는 1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그날. 밤의 모든 디테일이 그 어떤 고성능 카메라보다도 선명한 해상도로 저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소녀의 마지막 눈빛, 공포에 질린 목소리, 차가운 땅의 감촉.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새겨진 법의학적 증거였다. 10년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정밀한 심리 부검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외부의 과학이 찾아내지 못한 증거들. 그 증거들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내면에서 부패하고 발효하며 죄의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종양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양이 그의 영혼을 전부 잠식했을 때 그는 스스로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분석은 1975년 쿡 가수의 푸검실이 아니라 1985년 이수창의 고백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과학이 남긴 공백을 인간의 기억이 10년에 걸쳐 채워 넣은 셈이다.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현미경 아래가 아닌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의 추적 과정에서 나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통상적인 미스터리 다큐멘터리의 작법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단서도 숨겨진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 나는 한동안 펜을 놓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범인을 찾는 모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포기하려던 순간 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했다. 목격자가 없다면 목격자를 만들어내는 대신 목격자가 왜 없었는지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범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건의 결정적 목격자는 1975년의 겨울밤 달성군의 어두운 야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목격자는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1985년 7월 대구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범인 이수창. 그는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고 10년간 침묵하던 끝에 스스로 증언대에 서기로 결심한 최초의 고발자였다. 나는 그의 자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왜 목격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지난 10년간 어떤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을까? 나는 그의 자백이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처절하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용의자 특정이라는 챕터는 이 사건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단 한 번도 이수창을 용의선상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는 용의자가 될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익명성의 그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은 외부의 수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꿈틀대던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었던 죄의식이라는 이름의 내부 고발자였다. 나는 그의 주변인들을 다시 찾아 나섰다. 그의 아내, 그의 형제, 그의 옛 동료들. 나는 그들에게 이수창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기뻐했는지,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며 나는 이수창이라는 한 인간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악랄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선하지도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 그는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자식들을 끔찍이 아꼈다. 바로 이 평범함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역설적으로 그를 10년 만에 자백으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기였을 것이다. 나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그의 범행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악마였지만 그의 남은 시간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악마성을 완벽하게 봉인하고 평범한 가장의 가면을 쓴 채 10년을 버텼다. 하지만 그의 딸이 자라나면서 그 가면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딸이 웃고 재롱을 부리고 아빠를 부르며 안길 때마다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기쁨과 사랑이라는 평범한 감정 뒤편으로 10년 전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또 다른 아버지의 딸이 유령처럼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딸을 안아주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매 순간 실감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의 딸이 17살이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의 딸이 바로 자신이 죽인 최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딸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 그 상상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죄의식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을 온전한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죽인 소녀의 영혼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결국 그를 용의자로 특정한 결정적인 목격자는 바로 그의 딸이었던 셈이다. 딸의 존재 자체가 10년 전 그의 범죄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법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감옥에 가는 것이,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끔찍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자신의 죄를 안고 딸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 기나긴 심리적 추적 끝에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것은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범죄에 의해 스스로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다. 외부의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로서의 나와 살인자로서의 나라는 두 명의 목격자가 10년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로서의 자아가 살인자로서의 자아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순간 10년의 침묵은 깨지고 멈춰있던 사건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의 연대기에서 용의자 추적과 체포라는 챕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텅 비어있는 공백의 페이지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경찰의 수사망은 이수창이라는 이름 석자 근처를 맴돈 적이 없었다. 그는 의심받지 않았고 미행당하지 않았으며 신문받지도 않았다. 그는 법의 감시망 바깥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에게는 법보다 더 집요하고 잔인한 추적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기억, 그의 죄의식이었다. 나는 1975년 2월에 그 겨울밤 이후 이수창의 내면에서 벌어졌을 10년간의 기나긴 추격전을 상상 속에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추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심리적 추적에 대한 기록이다. 1단계 망각으로의 도피 범행 직후 결혼. 범행 직후 그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을 것이다. 그는 트럭을 몰았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을 것이다. 그것은 꿈이었다. 혹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는 술의 힘을 빌려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일상은 범죄의 흔적을 덮는 거대한 위장막이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것은 그의 도피에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살인자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를 확보했다. 이 시기 그의 내면의 추적자는 아직 힘이 미미했다. 공포와 충격에 짓눌려 수면 아래 깊숙이 잠복하고 있었다. 2단계 균열의 시작, 첫 아이의 출생.
그의 완벽했던 도피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마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일 것이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생명의 무게와 존엄함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느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는 10년 전 자신이 무참히 앗아간 한 소녀의 생명 또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기쁨인 동시에 그날 밤 소녀의 마지막 비명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변주곡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내면에서 잠복하고 있던 추적자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다. 아이의 존재는 그의 망각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매개체였다. 3단계 추적자의 역습 딸의 성장. 그의 숨통을 본격적으로 조여온 것은 딸의 성장이었다. 특히 딸이 17살을 넘어서며 자신이 죽인 최양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의 추격전은 맹렬한 속도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딸이 재롱을 피우며 그의 품에 안길 때 그는 순수한 기쁨만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니, 그는 아마도 자신의 더러운 피가 딸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을 것이다. 자신의 죄가 딸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증언했던 악몽과 술주정은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잠들 때마다 1975년의 겨울밤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술에 취하면 억눌렀던 죄의식이 터져나와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그의 내면의 추적자는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그의 영혼을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밤에는 자신의 기억에 쫓기는 도망자였다. 4단계 포위 그리고 항복 자백 직전. 그리고 마침내 그의 딸이 17세의 최양과 비슷한 나이로 자라났을 때 그는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딸의 얼굴은 그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통해 자신이 죽인 소녀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소녀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딸을 보았다. 이 끔찍한 중첩은 그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이 죄를 안고서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끔찍한 추격전을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항복을 결심했다. 법의 추적은 피했지만 자기 자신의 추적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1985년 7월 자백. 그가 경찰서 민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10년간의 길고 긴 내부 추격전은 막을 내렸다. 그의 자백은 체포라는 강제적 절차를 대신했다. 그는 스스로 수갑을 찬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진술은 막힘이 없었다. 10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반복했을 그날의 일들을 그는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읽듯 담담하게 읊어내려갔다. 소녀를 트럭에 태운 순간부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겁탈한 과정, 반항하는 그녀의 목을 조르던 순간의 감각, 그리고 차가운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의 자백은 뒤늦은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였다. 그는 법의 처벌을 통해 자신을 10년간 괴롭혔던 그 끔찍한 기억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외부의 추적과 체포는 없었지만 그는 지난 10년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 바로 자기 자신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그의 자백은 그 스스로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문이었다. 이수창의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10년 전에 잊혀진 사건이었고 범인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다. 법정은 그저 그의 자백을 확인하고 법률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그의 죄에 합당한 형량을 계산하는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굽은 등에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체념을 읽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통해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지독한 형벌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였다.
이로써 1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한 소녀의 비극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법정을 나오며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죄와 벌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수창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의 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죄는 정말로 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법의 공소시효와 죄의식의 공소시효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법의 시계는 유한하지만 인간의 기억 속에 새겨진 죄의 시계는 무한하다. 법은 그의 죄를 15년으로 한정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를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었다. 그에게 진짜 감옥은 높은 담장과 쇠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딸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평범한 저녁의 식탁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의 기록을 덮으며 우리 사회의 기억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1975년 우리는 왜 한 소녀의 죽음을 그토록 쉽게 잊었던가? 가출 소녀라는 차가운 이름표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통과 공포에 왜 귀 기울이지 못했는가? 이수창이라는 한 개인의 악마성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무관심 역시 이 비극을 가능하게 한 공범은 아니었을까? 잊혀진 사건은 잠재적인 또 다른 범죄를 잉태한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살인범의 기이한 자백을 넘어서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이수창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과 죄의식이라는 마지막 법정에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죄의 무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나는 지금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이 기이한 고백록을 덮는다. 이것은 한 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종 판결은 오직 자기 자신의 영혼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수창의 10년은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다.